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물가가 꽤 오르면서 특히 밥상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특히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뭐 재난지원금 때문에 오른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육류는 늘 밥상에 오르는 주요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잘 모르고 먹다 보니까 가끔 궁금한 점이 꽤 있지요. 내가 산 소고기가 정확히 어떤 소의 고기인지, 또 이 부위는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건지 의외로 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고기 살 때는 그냥 적당한 거 주세요 혹은 적당한 거 골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고기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고기를 사는 법, 맛있게 만들어 먹는 법 등등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나 유리, 아스팔트, 실리콘, 반도체, 이게 다 그 원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닷가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모래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흔해 보이는 모래가 지금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혹시 들으셨나요? 오늘 좋은 책 함께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 모래라는 자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문명의 근원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모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잠깐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식생활에서 육류는 식재료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인데, 사실은 고기를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부위를 구입하고 또는 어떻게 요리하는 게 좋은지 우리가 고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최근에 스테이크의 기초라는 책을 쓰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이분께 고기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서울대 푸드비즈랩의 김욱성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푸드비즈랩이라고 하면 이게 대학교에 있는 무슨 연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 내에서 예, 이제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실들이 많이 교수님들이 계시고 많이 예,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비즈니스를 할 좋은가, 거냐? 마케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요리를 제외하고는 다 하는. 푸드비즈, 네, 식재료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연구하는 뭐 연구실. 유통이라든지 그 외식에 음, 관련된 것도 있긴 한데요. 네. 요리나 뭐 이런 것을 직접 아, 한다기보다는 경제학 관점에서, 경영학 관점에서 그렇군요. 이렇게 보는. 네, 스테이크와 관련한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네, 네.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 책? 스테이크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대한 책을 써주기를 되게 원했었어요. 예, 책의 편집자는. 네, 그런데 저는 물론 그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예,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음, 네가 뭘 좋아하고 네, 너가 대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고기를 좋아하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다음에 그 고기를 구현하려면 어떤 부위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 또 그 부위는 어떻게 요리하면 더 네가 원하는 그 방식이 되는지. 네, 결국은 사실 맨 앞에서 스테이크라고 하는 요리라는 게 예, 고기를 단순히 굽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취향을 담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툼한 스테이크가 좋아라고 해놓고 근데 나는 웰던으로 굽겠어라고 하는 분한테 안심을 추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너무 뻑뻑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조합을 합치면은. 고기 잘 구워 먹는 법, 그렇죠. 소고기 잘 구워 먹는 법. 네, 네 취향대로. 그 취향을 먼저 알아라, 이런 예.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그 김욱성 셰프님은 본인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정도의 고기를 좋아하시고 어디서 사서 어떻게 드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이 고기 관련 일도 많이 했고 스테이크하우스도 10년 넘게 운영을 했고 하기 때문에 예, 뭐 식구들끼리 그냥 식탁에서 구워 먹을 때는 저희도 비슷하게 로스구이 컷 사다가 먹긴 하지만요. 스테이크를 만약에 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여전히 제 연구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냥 수입사에서 바로 박스로 사서 네. 준비를 합니다. 뭐 먹고 남는 거는 팔면 되니까. 그렇긴 음, 한데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거는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라고 하는 채끝 등심을 두툼하게 썰어서 미디움 레어로 굽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요. 수입산 쇠고기예요, 그건? 주로 미국산 쇠고기를 씁니다. 음, 네. 그러면 그 고기를 사려면 뭐 주세요 하면 됩니까? 채끝 등심을 달라고 하면 되죠. 채끝 등심은 모든 소에 다 있는 부위죠? 그럼요. 예, 허리 부위이고요.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엉덩이가 시작되기 전까지. 거기까지. 네. 한우도 있고 수입소에도 있고. 그럼요. 그럼요.
다만 어떤 국적에 따라서 맛도 좀 달라요? 국적에 따라서 맛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그 정형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 고기를 썰어내는 지점이 예. 국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호주산은 갈비뼈 쪽을 조금 더 많이 끊어내서 네. 좀 더 길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채끝을 극도로 좀 짧게 해요. 네. 왜냐하면 등심이라고 붙는 것이 예전에는 조금 더 고가였기 때문에 채끝이라고 하면 왠지 완전 등심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네. 좀 짧게 했는데 요즘은 또 채끝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개별적으로 좀 길어지는 경향이 조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가리지 않고 먹긴 합니다만 먹다 보면 아 이건 한우구나. 아 이건 수입 쇠고기구나. 네. 똑같은 소인데 네.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왜 맛이 다르지? 가격도 많이 다르고요. 네. 그럼 왜 다르고 어떻게 골라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그렇게 딱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거는 이건 한우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제 짐작에는 2+ 한우의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네. 이제 고소한 지방의 맛이 굉장히 도드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소한 지방의 맛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방식으로 조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조합이 딱 맞고 네. 반찬이랑 이런 것들이 딱 맞았을 때 2+ 한우의 진가가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예. 등심 부분요. 예. 또 약간 두툼하게 썰어서 레어나 미디움 레어로 먹기에는 사실 그렇게 지방이 많은 고기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맛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네. 지방분은 많지 않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육식 문화의 특징이 좀 따로 있어요? 보시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육식 문화라고 하면 네.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데 요 최근의라고 하는 게 붙는다면요. 최근에 한 2, 30년 사이 예. 가정용 혹은 소형 이 가스 버너하고 식탁 위에 불판이 올라가기 시작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예. 이거는 아주 역사가 짧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즉석에서 구워 먹는 게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고기를 좀 얇게 썰어서 굽고 다른 반찬과 곁들이고 예. 네, 뭐 많이 익혀 먹고 이렇게 되는 게 좀 우리나라 육식 문화의 그 특징 같은 많이 익혀 먹는 거다 다른 나라에 꼭 비해서 많이 익혀 먹다보다는 즉석에서 바로 구워서 아주 뜨거울 때 홀랑홀랑 집어 먹는 그런 쪽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름기가 조금 넉넉하고 얇게 썰었을 때도 풍미가 좀 좋은 이런 방식으로 예. 고기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요. 그 고깃집 가보면 한우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한우도 종류가 꽤 많더군요. 그냥 국내산 한우도 한우가 뭐 유구, 젖소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던데. 유구, 젖소 이거는 한우라고 하지 않고요. 네. 한우는 한우 품종을 만을 한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한우 품종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팔리는 한우는 이제 황우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암소와 거세우. 암소는 경산우와 미경산우 이렇게 나뉘거든요. 예. 거세하지 않은 숫소 황소는 사실 한우여도 유통되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네. 미경산우라고 해서 암소인데 새끼를 낳지 않은 어린 암소도 그렇게 많이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암소의 경우는 조금 새끼를 낳아야 경제성이 확보가 되니까 네, 좀 더 오래 새끼를 기르고. 낳게 해야 그래야 송아지 값이라도 좀 나오게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거세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숫소를 예. 거세해서 빨리 예. 자라게 해가지고 이제 도축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네. 이제 유구와 젖소는 젖을 실제로 짰던 암컷 젖소. 예. 유구의 경우는 사실상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길렀던 소들인데 그게 다른 품종은 거의 없고 젖소, 숫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거의 100%라고 해도 젖소, 숫소라뇨? 젖소가 이제 젖을 짜려면 네네. 어쨌든 임신을 해서 송아지를 낳아야 젖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송아지가 100% 암소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젖소가 숫소를 낳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얗고 까맣고 얼룩은 네, 있는데 맞습니다. 남성 소인 경우엔 그렇죠. 그런 그런 경우에는 소를 젖소 고기로 먹는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팔리는 국내산 육우입니다. 네. 뭐 고를 때 이거 어떤 걸 골라야 된다는 요령이나 혹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그런 종류가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유구 고기가 예.
그 마트에 풀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외식업소라든지 이런 네. 곳에서 이제 소비가 되는데 음. 유구라고 해서 맛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얇게 썰어서 구워 먹는 데에 그러진 음. 않지만 생각해 보시면 한우의 경우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마블링도 잘 끼고 그런 뭐 그 고단가의 사료도 많이 쓰고 이렇게 되는데 네. 유구의 경우는 애초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빨리 길러서 빨리 도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소한 한우의 맛을 낼 수 있는 또 사실 유전적으로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특성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우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거나 이 그 고기 내부의 어떤 성분 검사를 해보면 그러면은 이 지방분 안에서 고소한 맛을 내는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월등히 높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유전적인 특성 더하기 사료의 특성이 생기는데 유구의 경우는 그런 특성을 아직 갖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우는 별도로 그런 특성이 있다 네, 고기가. 그렇습니다. 네. 사료를 그런 걸 먹이면 그렇게 자랍니까 소가? 뭐 이- 100%는 아니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사료도 그렇고, 네, 뭐 사양 관리라고 하는데 저도 소를 기르는 사람은 아니어서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맛있는 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여러 네.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니까요. 네. 네. 고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031번님께서 그 마장동에서 그 육가공 유통하는 친구가 선물로 2플러스 한우를 보내줬는데 표면이 약간 뭐 끈적이고 뭐 혹은 뭐 색이 변한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거 뭐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다 버렸다. 네. 눈으로 봐서 이거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아, 보내오셨네요. 제 생각에는 네.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한 고기를 먹고 생기는 식중독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긴 하나 예, 그렇긴 비싸니까 하나. 아까워서 이제 자꾸 미련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만약에 분. 육고기 유통하는 친구가 얇게 썰어서 보내준 얇다는 네. 기준은 불고기 같은 얇은 게 아니라 한 2cm 미만 정도로 예. 예,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거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네. 덩어리 고기였다라고 하면 외부를 물로 씻어내고 외부를 깎아낸 다음에 내부에 있는 고기가 상하는 경우는 매우 적어요. 아, 표면만 네. 잘라내면 된다. 네. 그리고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상태가 이런데 네.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근데 또 친구가 보내줬는데 그런 거 물어보긴 좀 겸연쩍긴 할 것 같네요. 저는 네.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육류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가격이. 네네. 왜 오르는 겁니까? 일단 뭐 그 명절이니까 수요가 수요가 많이 많아서? 늘어서 일단 예. 그게 첫 번째 이유죠. 근데 또 하나가 수입육 가격이 지금 지난 여름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 계절적으로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긴 하지만 꽤 커졌어요. 근데 이게 확인된 팩트는 아닌데 저는 이제 거래하는 수입상들이 있으니까 예. 여쭈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네. 미국과 호주에 특히 미국에 이제 도축하고 나면은 발골 해체하는 육가 공장으로 가서 소 덩어리가 이제 소 고기 단위로 네네. 썰려 예.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도 출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비싸게 팔릴 수 있고 중요한 부위 위주로 정선이 되고 나머지가 제대로 정선 발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갈비의 작업량이 굉장히 적어져서 갈비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등심이나 뭐 이런 것이 가격이 들어온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네. 이제 수요는 가만히 있거나 더 오르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생산되고 잘안 있는 되니까. 물량이 적어지니까. 갈비가 특히 안 되는 이유는 손이 많이 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미국에서는 사실 갈비가 고급 부위가 아닙니다. 네. 일단 뼈가 굉장히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못 먹는 부위가 우리가 네. 가식부, 비가식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가식부가 좀 적은 부위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두툼하게 썰어서 스테이크 형태로 굽는 부위여야 이제 가격을 좀 높이 받을 수 있는데 예. 이 부위가 우리도 갈비를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갈비 아주 얇게 펴가지고 양념에 재우거나 혹은 소금구이 해서 먹잖아요. 갈비가 사실 질긴 부위예요. 예. 뭐 풍미는 굉장히 진하죠. 음흠. 맛도 진하고 그런데 좀 질긴 부위여서 그래서 이 부위는 좀
미국에서는 그렇게 선호가 되거나 고급육으로 치는 부위는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오히려 육가 공장에서 네, 안 그래도 그거는 잘 안 만드는 부위인데 그렇죠. 요즘엔 더 안 만든다. 그렇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급하게 필요한 부위만 먼저 정육을 하고. 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예. 네. 사실 등심이 키로당 지금 안심 등심이 키로당 뭐 한 6만 원, 뭐 어떤 데서 코스트코 사도 한 7만 원 정도에 저희가 살 수 있거든요. 큰 덩어리로 살 경우에. 예. 근데 갈비는 뭐 한 3만 얼마 이 정도에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손은 더 많이 가고요. 예,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마트나 정육점에서 고기 사실 때 본인이 직접 고르세요? 셰프님께서? 가족들이 먹을 고기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요령이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가족에게 맡기면 잘 못 골라옵니까?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요령은요. 사실 요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거를 좀 수줍어하는 분들. 예. 저는 동네에 매우 신뢰가 갈 만한 정육점 한두 군데를 가서 정육점에 있는 사장님이나 거기서 이제 발굴해 주시는 예. 그런 분들하고 좀 친해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듣고 내가 원하는 컷이 어떤 컷이고 하는 걸 갖다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 뭐 기름기가 많은 게 좋다, 적은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각각의 모든 취향이 사람들이 다르니까? 취향이 다 다르니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내 예. 취향을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이렇게 한번 해 드셔보세요를 갖다가 그분들도 신뢰가 쌓여야 네. 그래야 내 추천을 좀 받아들여 줄만 하다 해야 이 부위를 이렇게 드셔보시죠를 하지 않을까. 저는 동네에 친한 정육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자주 드시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덩어리로 사오지 않으니까요. 한우를 네. 가끔 먹을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거기 가서 상담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는 기름기가 있는 것도 있는 대로 맛있고 없는 것도 없는 대로 맛있는데 고기의 취향이라는 게 뭐죠? 어떻게 구울까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궁금하신다면 스테이크의 기초책을 완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식당 가서 고기 시키실 때는 어떻게 시키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고기 구이집 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사실 저는 뭐 기자님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쪽이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서 좀 두툼하게 썰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때가 있고요. 예를 예. 들면 채끝 등심 같은 경우는 좀 두툼하게 썰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보다는 저랑 같이 먹는 분들의 취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제가 요리를 할 때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낼 테니까 드셔보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예. 다른 식당에 갈 때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먹는 걸 중요하나 특히 바싹 익혀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두껍게 고기를 익혀서 뭐 속이 빨개야 맛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약간은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툭불 한우에 리바이 부분이나 살치살 부분, 진갈비살 부분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약간 소고기는 안에 약간 붉어야지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채끝 등심 같은 경우를 좀 더 추천드리는 부위별로? 편입니다. 네. 혼자 해 먹으실 때는 뭐 레시피 괜찮은 거 없습니까? 어떤 구워 먹을 때 말씀이신가요? 네. 예. 그것도 역시 또 취향이 있는 부분이라 집에서 그냥 드실 때는 너무 두꺼운 고기를 많이 드시지 마시고 겉에가 이제 좀 심하다 싶을 만큼 타기 직전 아니야까지 만큼 약간 짙은 갈색이 나도록 구우시는 게 그게 맛있습니다. 고기의 맛은 사실 고기가 익은 맛, 마이알 반응이라고 하는 겉에가 잘 그을린 맛에서 대부분 결정이 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맛있는 곁들임을 곁들이시는 게 집에서 먹을 때의 고기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나는 파무침을 좋아해라고 할 때 어떤 파무침을 좋아하는가? 나는 새콤달콤한 게 좋아. 이 경우는 약간 기름진 고기랑 삼겹살이랑 이렇게 드시고 담백한 고기 아까 말씀드린 채끝 등심이나 안심 같은 걸 할 때는 식초나 설탕 같은 걸 좀 자제하시고 네. 좋은 참기름하고 소금 후추 정도로만 살짝 묻힌 요런 식으로 맛의 조합을 맞춰 나가시면 되죠. 많이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주 불러주시면 차근차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대 푸드 비즈랩의 김욱성 셰프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 원자재 가격이 꽤 많이 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모래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보는 모래가 부족하다는 게 참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이 모래라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 제품들의 원재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경고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 모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모래가 만든 세계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모래가 요즘 모자라요? 예, 요즘에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건설 붐이 또 일고 있는데 네,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콘크리트로 다 짓는데 이 중에 한 90%가 보통 모래로 짓거든요. 네. 특히 뭐 중국이나 인도처럼 음. 경제 성장이 빠르고 인구가 많은 나라들에서 아, 엄청 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모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조사 기업에 한 조사 기업 따르니까 10년 예. 동안 한 50% 정도 건설용 모래 가격이 모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게 아마 모래를 실어 나르는 운반비가 올랐다면 그거야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오르는 거지만 그쵸. 모래 그 자체는 뭐 그냥 사막에서 퍼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모래가 부족하다는 걸 상상을 해본 예. 적이 없었는데 재밌는 게 2009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모래 수출을 금지했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들 국내에서 쓰는 모래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그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딱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게 모래가 부족할 리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저희가 모래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이게 보통 산업에 사용하는 모래들인데 우리가 보통 보리가는 흙은 그냥 여기저기 쌓여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사막에 있는 흙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부딪히다 보니까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예. 동글동글해지고 마모된 면이 없는 굉장히 마모가 잘 돼 있는 건데 좋은 모래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는 오히려 좋을 것 같지만 저희가 그 유리구슬로 뭔가 뭐 탑을 쌓는다고 하면 안 쌓이잖아요. 동글동글한 유리구슬 같은 걸로. 예, 미끄러우니까. 그렇죠. 그 대신 블럭같이 이렇게 좀 모서리가 많이 있는 거를 쌓아야 예. 잘 쌓이는 것처럼 건설용 모래도 그렇게 마모가 많이 된 거는 활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러면 외부에 노출된 모래들은 다 바람에 깎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마모시키고 해서 다 동글동글할 텐데. 그렇죠. 이제 보통 노면에 드러나 있는 그런 흙들은 예. 바람에나 뭐 비바람에 많이 깎이잖아요. 음. 그런 것들은 좀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래는 의외로 그렇게 건설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거죠. 아, 저 지천에 깔려 있는 저 모래는 쓸모없는 모래고. 예, 대부분 그렇답니다. 그럼 건설용 모래는 어디서 구해요? 제일 좋은 게 예. 보통 강바닥에 이렇게 흙 모래들이 많잖아요. 그 모래들이 가장 좋은 이유가 물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잘 안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뾰족뾰족해요, 강모래는. 그 강바닥 모래들이 굉장히 아. 뾰족뾰족하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퍼와가지고 활용하는 게 가장 건설용으로는 좋은 모래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 하필 또 쓸모 있는 모래는 바닥에 있어요, 왜? 그렇죠. 뭐 비싸게. 바다 아래에도 굉장히 많겠지만 또 그거는 가져오면 또 음. 다 소금기를 빼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강바닥에 있는 모래가 유용하다. 예. 제일. 아니면 뭐 이렇게 언덕 같은 걸 파서 그 안에서 뽑아내는 뭐 그런 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보통은. 아, 그 쓸만한 모래는 귀하군요. 그래서. 예, 생각보다 쓸만한 모래는 귀해서 뭐 모래 광산이란 게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준설을 하던지 네. 그렇게 되고 또 모래가 또 건설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종류가 또 다양한데 네. 그 유리도 사실 모래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보통 유리창 만드는 거. 네. 그 모래들은 또 순도가 훨씬 높은 모래를 써야 돼가지고 이건 음. 규사라고 따로 부르는데 이거는 또 나는 지역이 더 적답니다. 보면은 뭐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유리공예 이런 것도 유럽의 뭐 프랑스 어디 뭐 이탈리아 어느 지역 네. 이런 곳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게 그 규사가 나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 유리를 그러니까 뭔가를 녹여서 유리를 만드는데 네. 그 녹이는 뭔가가 규사예요. 예, 그거 순도를 높게 만들면 그렇게 아,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불순물이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요즘은 또 첨단 산업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반도체도 결국은 알고 보면 모래로 만드는 거라고 그렇죠. 들었어요. 보통 저희가 실리콘밸리라고 할 때 그 실리콘이 예. 모래에서 추출한 건데 그건 훨씬 그 순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귀하고 가격도 비싸고 또 고갈 위험도 큰 그런 모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우디도 그럼 모래 사우디에 있는 그 많은 모래는 여기에도 못 쓰고 저기에도 못 씁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쓸 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럼 쓸만한 모래는 귀하겠네요. 생각보다 귀하고 그렇게 예. 많은 곳에 쉽게 해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또 건설 공사에 많이 쓴다면서요. 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좀 구하기 금방 떨어질 수 있고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래로 만든 세계라는 책은 모래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는 네. 걸 알려주는 책인가요? 저자는 뭐 하는 분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빈스 베이저라는 분인데 예. 뉴욕 타임즈나 뭐 애틀랜틱 같은 유명한 언론사에 기고를 하는 뭐 이런 저널리스트예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은 모래를 설명하는 뭐 그런 공학적인 책이라기보다는 모래와 산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네. 이 저널리스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모래 산업의 문제점 그리고 그 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폭로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르포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예. 귀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 전 세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모래 도둑이라 엄청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모래 도둑. 어떤 모래를 훔쳐가요? 자메이카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예. 한 며칠 사이에 400m 길이나 됐던 해안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해안이 없어져요? 해변을 다 그냥 긁어간 거죠. 해변. 해변의 모래들을. 예, 해변의 모래들을 차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허락도 받지 않고 커다란 그냥 구멍만 뻥 뚫려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맨바닥이 드러나 있는 거죠. 예. 암석이 드러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모래 도둑이 뭐 자메이카의 사례를 들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최근에 싱가포르는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잖아요. 네. 거기도 매립 간척을 많이 하는데 그럼 주변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그 모래를 수입을 한대요. 예.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마구 팔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섬이 24개가 통째로 사라졌답니다. 모래를 파서 수출하고 나면 섬이 없어지고. 예, 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을 하다 보면 또 모래 마피아가 생겨서 뭐 지역 경찰과 유탁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의 그 물길을 정리할 때 네. 그렇게 해서 뭐 섬도 하나씩 없어지고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강바닥 이제 한강 준설하고 이럴 때 나온 그 골재가 굉장히 또 가치가 많아서 그걸로 또 많은 뭐 개발 뭐 수익도 거두고 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일단 지구상의 모래는 그러면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건축용이에요. 콘크리트 만들 때 예, 그 시멘트 부을 때 그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이제 부어야 되니까. 그렇죠. 보통 저희가 콘크리트라고 하면 90% 정도가 이제 자갈과 모래 이거 합쳐서 골재라고 하는데 예. 골재가 한 90%고 시멘트가 한 1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 콘크리트인데 예. 이 수요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한 해에 500억 톤 정도 쓴다고 해요. 500억 톤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나를 지을 때 한 2억 톤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 규모가 들고 있고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중국이 2011년부터 3년 동안 쓴 이 콘크리트의 양이 네.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쓴 것만큼을 썼거든요. 중국이 요즘 많이 쓰는군요, 그러면. 그렇죠. 인구도 워낙 많고 네. 뭐 경제 성장이 빠르는 단계잖아요, 지금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제일 많이 소모되는 자원이 모래군요. 이게. 예,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엔 인도도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1년에 유엔에서 추산하기 한 6,500만 명 정도의 도시가 새로 생겨나고 있어요. 도시민이. 예. 그게 이제 뉴욕 인구가 한 1,000만이라고 하면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면 6개짜리가 매년 생기는 생기는데 거잖아요. 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도로와 건물이겠죠. 그렇죠. 다 그런 모래로 만드는 빌딩, 아파트 가장 기본적이고 또 고속도로도 많이 놓잖아요. 거고. 고속도로 그리고 댐, 뭐 공항 예. 다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정말 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의 용도가 다양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거 말고는 어디에다 또 쓰입니까? 이 외에도 익숙하게 아까 말씀드린 유리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가 이제 모래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유리들이 이제 또 도시화에 또 필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빌딩 겉에 유리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덩달아서 오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규사는 좀 더 귀하기 때문에 더 이제 고갈에 대한 염려가 크죠. 아무래도. 유리 만드는 규사도 줄어들고 있다. 예. 굉장히 뭐 중요한 역할인데 그게 좀 걱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저런 많은 용도로 쓰이는 이 모래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으니 네. 앞으로는 큰일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는 모래가 지금 눈에 많이 보이지만 예. 책에서 말하기는 보통 이 암석이 깨져서 모래가 될 때까지 보통 자연적으로 한 200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예. 그렇게 오래 걸린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순식간에 가져다 쓰고 있잖아요. 네. 특히 지금은 지난 뭐 100년 동안 쓴 거를 합친 것보다 많이 쓰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쌓여 있는 모래들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새로 만들어진 시간이 너무 느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모래를 써왔는데도 모래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쓰면 되는데 네. 이렇게 많은 모래를 인류가 쓰게 된 게 얼마 안 되고 이 책에서는 콘크리트를 본격적으로 쓴 걸 한 200년, 길어야 한 200년 내로 보거든요. 그럼 수만 년 쌓인 모래를 우리가 200년 안에 지금 다 털어먹고 있다. 그렇죠. 한 최근 40년 동안 지은 건물이 어... 인류가 역사 내내 지은 건물 합친 것만한 부피로 지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짓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 이 모래 떨어지면 뭘로 지을 거냐. 지을 거냐. 네네. 그거 다시 만들려면 수백 년 걸리는 건데. 그렇죠. 아,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저도 뭐 모래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이 책에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양과 우리가 소비하는 양이 비슷해야 그게 계속 유지되는데. 그렇죠. 모래는 저희가 만들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걱정이다.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요즘에 또 이게 모래 문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건설용 모래처럼 흔한 모래만 부족한 게 아니라 네. 또 새로운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서 또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더 쓰죠, 모래가? 가장 좀 예상치 못한 게 요즘에 셰일 혁명이라 그래서 네.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터져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할 때 요즘에 수압 파쇄법이라는 말을 쓰던데 땅에다가 강한 물줄기를 쏘아서 가스와 원유를 뽑아낸다면서요? 그쵸. 쥐어짜서. 근데 그게 물만 쏟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이렇게 흙을 섞어서 넣어야 되는데 예. 여기 들어가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규사 중에 좀 또 다른 종류가 들어간다고 해요. 네. 이것도 근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써서 지금 유리 만드는 데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셰일가스 캐내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셰일가스 쓰는 만큼 모래가 어딘가에서 지금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아까운 모래를. 네. 청취자 중에 7180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레미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요즘 레미콘 공장에 모래가 없어서 예, 맞습니다. 돌을 부셔서 쓰고 있다고. 제가 오늘 오면서 그 건설업계 관계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예. 이게 지역에서 멀리 있으면 이동료가 비싸잖아요. 예. 물건이 멀리 있으면 너무 비싸서 지금 엄청 걱정이라고 굉장히 가격이 오르고 있고 구하기도 힘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돌을 부숴서 만들어야 될 정도로 모래가 없어서. 모래가 없다는데 수도권은 채취할 곳이 수요에 비해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이거를 뭐 멀리 해외에서 수입해 오기엔 또 수지 타산이 전혀 안 맞을 거고 무게가 너무 많으니까. 요즘 건설 수요들이 좀 늘었나 봐요. 예, 아무래도 다시 좀 재개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디지털 세상,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가상 공간에 산다고 하는데 이게 다 돌아가 보면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 정보도 그렇고 그게 결국은 다 반도체에 저장이 되는 건데 그 반도체도 모래에서 뽑아낸 실리콘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순도가 거의 티끌만큼의 순도 오차가 없는 깨끗한 모래여야 된다고 해요. 이거를 이 책에서 처음 알았는데 미국의 뭐 스프루스파인이라는 한 지역에서 거의 뭐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순도 모래를 그리고 거기 있는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불이 났더니 그런 IT 기업에서 공급이 안 돼서 IT 업체들이 타격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모래가 생각보다 쓰임이 많고 타격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러면 뭔가 우리가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뭐 온실가스 방지하고 그러듯이 그렇죠. 모래 고갈을 막기 위해서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떡하죠?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모래가 그냥 뭐 여전히 뭐 톤당 뭐 몇 달러 이렇긴 해요 가격이. 근데 문제는 그걸 무분별하게 싸니까 오히려 그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 파괴도 하고 그리고 자원도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모래를 채취하면 생기는 환경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래는 파내는 걸 텐데 뭐가 망가지죠 환경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바닥에서 퍼내는 게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강에 있는 거를 마구 푸다 보니까 아까 그런 강 바닥에 사는 동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생태계 전체가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강바닥이 너무 낮아지면 바닷물이 그걸 역류해서 타고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밑에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농사짓던 분들한테는 갑자기 재앙이 닥치는 갑자기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그걸 파서 그 모래를 파서 판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날벼락을 맞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요즘에 문제가
그런 수력 발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강에 새로 모래가 유입이 되려면 강이 흘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댐으로 막아버리니까 강 하류에 흙이 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명한 베트남 하류에 뭐 메콩강 하류 이런 곳에서는 수천만 명이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네. 거기는 삼각주 같은 것들이 퍼내기도 하고 쌓이지도 않으니까 아하. 말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파괴도 심각하고 농업 생산량에도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점점 귀해지면 모래가 귀해지면 집도 비싸지겠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좀 붓고 있는데 예, 그게 비싸지면 어휴.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시야 땅값이 비중이 높으니까 예. 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책에서는 집값이 최근 한 30년간 엄청 오를 배경에 네. 이 모래 골재 가격 상승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아무래도 이게 모래가 어딘가에는 많겠지만 네. 수출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모래를 뭐 배에 실어가지고 파는 거는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너무 무겁기도 하고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는 굉장히 많지만 그걸 수입하기가 힘들어서 부족한 나라가 있는 것처럼 예. 이게 지역별로 거의 고갈된 상태가 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쉽게 짓지도 못하고 지어도 비싸지게 되고 예.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있다고 해요. 저자는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주장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일단 그런 도둑질이나 그런 난개발 막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지금은 그냥 뭐 공터에 있는 흙 그냥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예.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물 수자원 관리라는 개념이 생긴 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뭐 예. 그냥 물이라는 건 어디서나 있는 거 그런 것처럼 규칙을 정확히 세우고 낭비를 못하게 해야 그런 뭐 좀 이런 모래자원 관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국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다고 안 갖다 쓸 수도 없고. 참, 그렇죠. 낭비를 하지는 않을 텐데 그냥 괜히 갖다 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네. 쓸모 있을 때 쓸 텐데 이게 부족하다는 뜻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아니면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재미있게 다시 들으실 수 있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